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올해 2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이라든가 뭐 투자나 실거주 마련할 때 조금 플랜을 미리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내 것도 당연히 대출금리가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그냥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너무나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많이 계신데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대.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없대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전 업권 모든 대출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대 금리 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나 적게 되게 되면 하한은 1.5고요. 너무나 많아도 그걸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한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결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은행권 주담대부터 24년 2월 26일 약 한 달 정도 뒤부터 우선 시행을 해보고 24년 중에 전 업권이나 전체 대출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 금리를 전부 다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자,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고정금리는 없습니다.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만 적용되고 그 고정금리는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로 계속 갈아타고 고정금리 차주가 많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고정금리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대출 환경에서 그 노출되는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리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달 납부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플랜 짜기도 쉽고 어떤 대응하기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건데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변동금리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금리가 싸다고 그러다 금리가 한 방에 팍 올라가니까 그 대응을 못 해가지고 금매가 나오게 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이 위험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경매들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보다는 차주들의 위험 부담 리스크가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한 것들도 이런 변동금리형이나 변동금리가 들어간 혼합형 주기형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고정금리는 적용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고정금리 하시는 분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큰일 났다. 야, 기준금리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가상금리를 붙인대. 그러면 금리 떨어지는 효과가 전혀 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금리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갚아 나가야 될 금리는 기준금리 떨어져서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자 부분을 적게 갚는 건 맞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새롭게 대출 받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았던 대출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TV나 DTI 건들지 않아도 이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해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합형이란 건 뭐냐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 5년간은 고정금리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 전환돼. 주기형도 비슷한데 이건 일정 주기로 5년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엔 고정금리. 그러다 다시 변동이 되고 또 기간 지나면 다시 또 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어쨌든 변동과 고정이 합산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게 되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은 받습니다. 혼합형과 그러면 주기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완화돼서 적용되겠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하던 말 이해하시게 되면 고정금리 기간이 비중이 높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험성이 그만큼 덜한 거죠. 그렇죠? 변동금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험 노출이 큰데 고정금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기간이 5년에서 9년인 대출은 60%, 스트레스 금리 60%를 적용하고 9년에서 15년인 경우는 40%, 15년에서 20년, 굉장히 많네? 그럼 넌 20%만 적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변동 위험이 더 낮죠. 얘는 혼합형은 한 번 고정금리 한 다음에 변동이 쭉인데 얘는 주기적으로 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정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완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변동 주기가 5년, 9년, 그건 30%, 9년, 15년은 20%, 15년, 20년은 10%만 적용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신용대출은 어떻게 됐나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용대출 전체 잔액의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현재는 1억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해요. 그러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1억 원 미만도 적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5년 이상 고정금리다.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기간 맞네.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3년 이상인 경우에는 60% 적용을 하고요. 그 외의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전부 다 부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갑자기 적용해버리면은 부작용이 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경우를 감안해 24년 중에 순차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갑니다. 1단계는 24년도 2월 26일 한 달 뒤에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안 받고요. 은행권 신용대출 적용 안 받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을 하다가 24년 6월 달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은 된다 안 된다? 이때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사항 등을 보아가며 예정이긴 하지만 24년 하반기 내에는 다른 대출까지 전부 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적용도 순차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하한선이 1.5%로 정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1.5%에 25%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면 0.375%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5%의 절반, 50%면은 딱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0.75%가 되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형 대출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차주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정금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그게 연관되는 산업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까지 그 리스크를 전파할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차단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됐을 때 결국은 가계대출의 축소잖아요. 근데 이게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것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작년에 발표했었던 청년들 우대 통장 같은 거 있습니다. 청년 통장들 해갖고 월 100만 원에 4.5% 예금금리를 주고 나중에 집을 구입할 때는 2.2%의 저금리 대출을 40년간 해주겠다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게 하나는 대출을 좀 장려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건 대출을 줄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된 정책은 아닌 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 게요. 청년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소득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집값을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들이 자립하게 되면서 집값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런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신생아 특례는 더더욱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204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과 거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수준까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 GDP 대비 100% 가계대출 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가 있고 기업 채무가 많은 나라가 있고 가계 채무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빚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 채무와 특히 가계 채무, 가계 대출이 워낙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가계 대출을 적절하게 막아주는 이러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개개인으로서는 좀 불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신생아라든가 청년들한테는 도움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서 대출을 또 조장하는 사회가 되고 이걸로 인한 가계 대출이 더 많아지게 돼서 GDP 대비 비율이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 국가 신용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해줄 건 해주되 이런 것들이 크게 확장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딱 막아주고 여기 한쪽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들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문헌을 잠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4년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상반기에 25% 적용하고 하반기에 50%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반기 0.375가 정해질 것 같고 하반기 0.75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아까 적용한다 그랬죠?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에서 빼기 최근 금리를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금리인데 그러면 5.64, 재작년 12월에 5.64가 최고 금리였고 작년 최근 금리는 이게 이제 12월 달 발표니까 11월, 10월 달 기준인데 5.04 정도 됩니다. 지금하고 큰 차이 없겠죠? 그러면 대략 0.6%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한 금리가 1.5라고 했죠. 그래서 하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한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1.5%포인트에서 상반기에는 이 중에서 25% 적용하니까 0.375가 되는 거고 하반기에는 1.5에 50% 적용하는 거니까 0.7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분할상환 대출하게 되면 기존에는 3억 3천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상반기에는 3억 1,500밖에 받지 못하고요. 0.75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1억 원인 차주는 기존에 6억 6천을 받았었는데 상반기에 6억 3천, 하반기에 6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100%가 적용돼서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5천만 원 차주는 3억 3천에서 2억 8천으로 무려 5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요. 이 소득 1억 원 차주는 6억 6천 받다가 5억 6천으로 1억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온 내용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24년 상반기 0.37월 경우에는 3억 3천이 약 3억 1,500.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6억 5,800 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6억 3천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24년 하반기에는 3억과 6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25년이 되게 되면 더 줄어들어서 3억 3천 받던 게 2억 7,800, 그 다음에 6억 5,800 받던 게 5억 5,600으로 1억 원 이상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올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끌족들을 좀 막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대출로 집을 구입하는 것들 내지는 과도한 대출로 어떤 신용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과 같은 저금리로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가기에는 좀 힘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 걸리다 보니까 높은 금리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빼주게 되면서 어떤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고 계시고 이런 제도가 시행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뭐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던 대출을 분명히 활용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이 대충 이만큼 나올 거야가 아니라 현장에서 내지는 은행을 가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자금 흐름을,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동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